금지명령하고 중지명령 신청서 내용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실적으로 이제 금지명령 신청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서면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서하고 동시에 접수하다 보니까 사건 부호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건 부호는 이제 제외하고 공란으로 놔두고 서면 신청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개인의 생결자 게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 번호 받아서 사건 번호까지 전체 기재하고 전자로는 금지명령 신청을 바로 넣어주는 게 통상 전자로 신청할 때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고, 만약에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개인의 생결자 게시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그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를 하는데 아직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 부호란에는 공란으로 해서 접수하셔도 통상 그렇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 취지를 보면 신청이 즉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0 이건 접수 연도죠. 2020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에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왜 신청 취지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인지 말씀드렸죠. 어차피 개시 결정이 나오면 개시 결정에는 금지명령, 중지명령 효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나 신청인이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이제 강제집행이라든지 보전처분을 금지하고, 두 번째,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어떻게 보면 추심이나 독촉 행위까지도 금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소송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신청 원인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나 법원에도 이것도 정형화된 양식입니다. 거의. 그래서 보시면 신청 원인은, 신청인은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로서 신청인이 매월 이제 현 직장에서 지급받은 이제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본인을 포함한 채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이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현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이나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압류 집행 아직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없는 바, 채권자들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이나 급여 등의 보존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계획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채권자들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즉 추심, 독촉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 간에 형평을 해하게 되며 신청인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이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급여,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593조 1항에 근거하여 금지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통상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상의 각 채권자들하고 채무자한테 송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송달이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실무상 예를 들어 1금융권, 카드사, 대부업체 할 것 없이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이 인용이 되고 그 결정문이 채권자들한테 송달이 되면 독촉, 추심행위는 자동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다 채권자들이 이제 이 절차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심행위나 독촉행위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지명령 신청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존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미 유체동산이나 아니면 급여에 압류나 가압류, 그다음에 유체동산에 유체동산 강제 집행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 개별적 행위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신청 취지 보시면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어디 관할 법원 타체 몇몇몇 사건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이제 중지한다. 근데 통상 실무상 저희가 중지명령 신청을 이제 하는 대표적인 예가 급여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유체동산,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이제 압류가 들어와 있다거나. 그럼 신청 원인을 보시면 신청인은 이제 이 법원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인데 위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 간의 형평을, 왜냐하면 형평을 해야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쉽게 말해서 편파변제 개념이 되겠죠. 채권자 간의 형평을 해야 하게 되며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조 1항에 의하여 신청을 하게 이제 되는 걸로 해서 중지명령 결정문도 통상 한 1, 2주 정도 내에 이제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해서 채무자한테 송달을 이제 시킵니다. 그 결정문을.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유체동산 경매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결정문을 첨부해서 그 해당 법원 집행관, 유체동산 집행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담당하죠. 집행관 사무소에 중지명령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압류 같은 경우도 제3채무자한테는 보내지 않습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은 채무자한테 중지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되어 오면 그 중지명령 결정문을 첨부해서 압류 추심 재판부에다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정지 신청을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압류 추심 재판부에서 정지 결정문을 제3채무자 급여라 그러면 회사 제3채무자 회사 쪽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한테 중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것만으로도 바로 강제집행 정지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강제집행 보존처분 재판부에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